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를 만난 경험담 16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난 법의 심리학 인턴으로 일했었어. 한 남자가 화병으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고 조용히 담배를 피우면서 죽은 그녀의 몸을 신문지로 덮는 모습을 비디오로 관찰하며 격하게 메스꺼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지. 두 번째 이야기. 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클라이언트와 지냈던 경험이 있어.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공간 부족보다는 어딘지 회피하고 계산하려는 듯한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 나중에 범죄자로 유명한 가수인 알켈리가 토크쇼 진행자 게일 킹과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가 놀랄 만큼 내 클라이언트와 유사성을 보이더라니까. 여기서 알켈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팝송인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R&B 가수야. 어린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해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치료사인데 능숙한 사이코패스가 정신과 치료에 깊이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어. 그들은 매력적으로 행동하며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전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한 가지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의도와 행동을 숨기고 있지.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느끼는 공감적인 사람인 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들이 종종 이상하다는 강한 직감이 오는 걸 발견했어.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거든.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내가 담당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별다를 게 없는 환자였어.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더 잘 정돈된 모습이었지. 하지만 그의 범죄 이력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수감 이유는 몰랐지만 그가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나중에 그가 2번의 폭행으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정확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두운 골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공격하는 유형이더라고. 그는 이러한 일들 날씨에 대해 얘기하듯 태연하게 말했고 그가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때 아슬아슬하게 거의 밟을 뻔한 뱀을 본 것처럼 원시적인 공포를 느꼈었다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범죄정신과 시설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야. 그 친구는 매주 2번씩 무자비한 폭행으로 수감된 수감자를 만나 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 몇 달 후 그 친구가 그 수감자에게 폭행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했대. 저는 걷다가 예쁜 여자에게 윙크했을 뿐이었는데 그녀가 날 무시하길래 그녀에게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를 알아보는 방법? 그들은 보기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수많은 사이코패스들과 일한 적이 있었고 아빠는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곤 했거든. 아빠가 말하길 너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 현재 교도소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준에 부합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났었어. 이들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자해를 하는 것은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교도관을 유인하여 폭력을 유발하거나 약물을 얻거나 혹은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격리 수용소로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고. 여덟 번째 이야기. 난 최고 보안을 유지하는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정신병자들이 사람을 조종하려 할 때 그 사냥꾼 같은 시선을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런 시선은 불안하고 이런 인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들은 보통 자기적이고 과도하게 매력적이면서 너와 지나치게 친근하게 지내려고 애쓰지. 나는 어떤 마약상을 알고 있었는데 그도 언제나 이런 태도를 보였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미소를 짓는 경우엔 그들 눈에는 생기와 기쁨이 보이지만 그의 눈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뱀눈처럼 보였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모든 수법을 동원하지만 항상 뭔가 이상했어. 거기에 더해 그는 항상 약간의 강요를 시도했지. 예를 들면 그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해도 따라다니며 강요하려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은 항상 미묘하게 계산적이었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눈은 항상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들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했어도
그들의 눈은 항상 죽어있고 차가워 보이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내가 만났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들을 설명할 때 그 후회나 미안함, 심지어 분노조차 표현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명백한 경멸감을 드러냈지.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해를 입힌 피해자들을 경멸했어. 왜냐면 그는 그들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거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사람들을 이용했고 그들이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더라고. 10번째 이야기. 나는 심리학자는 아니고 상담사야. 한 번은 어떤 고객이 자기 배우자와 겪었던 싸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자기기에 물을 실수로 쏟은 사건이었지. 하지만 그 고객이 말한 태도가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 TV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평범한 일을 말하듯 그는 파트너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무덤덤하게 설명하더라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고 어조도 변하지 않았지. 마치 그게 정상인 일인 것처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연수생이었던 나는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어. 결국 다른 치료사에게 그 고객을 넘겼지만 그 전에 그와 20분 더 같이 있어야 했다니까. 마치 포식자와 방에 갇힌 작고 연약한 동물 같았던 나는 그때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 확실히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평균적인 남자로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99% 확신해.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 같았거든. 그는 나에게 특정 반응을 끌어내려고 여러 전술을 사용했고 매력적이게 보이다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짜증으로 바뀌었어. 이런 고객은 전에도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11번째 이야기. 나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과 데이트했을 때 그가 보여주는 많은 감정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정을 모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혀서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진정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 수 있지. 자기 중심적인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그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은 모두 자신의 덕분이라고 믿어.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 능력 때문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나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야. 아마도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즐기는 것 같아. 12번째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사업가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들어봤어. 나도 그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 난 살인자는 아니지만 충동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니까. 이런 특성이 나에게 때로는 이점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 난 뭘 하든 후회는 거의 없고 장기적인 인간관계나 가족을 갖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13번째 이야기. 한 번은 무시무시한 사례가 있었어. 난 어떤 12살짜리 꼬마아이에 대한 심리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저지른 폭력 행위를 나에게 설명하더라고. 그게 너무 끔찍해서 내용을 말하긴 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지. 그 평가가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어린 사이코패스를 만났다고 내 동료한테 한참 썰을 풀었던 기억이 있어. 14번째 이야기. 난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번은 용의자 신문을 참관한 적이 있었어. 20살의 용의자는 평범하고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무미건조한 방의 인테리어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보여줄 것 같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마치 그가 무죄인 것처럼 보였어. 보통 유죄인 사람은 조용하거나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하는데 그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거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벽 모서리로 밀어서 머리뼈가 골절되게 한 사람이었지. 신문 내내 웃고 미소 짓는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연결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난 심리학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연구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분석했었어. 그 사건은 17세 소년이 방아와 부모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었는데 그는 집에 부모님이 2층에 있을 때 1층 거실에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그는 정문과 뒷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창문으로 탈출했지. 체포될 때 그는 경찰차 안에 라디오 소리에 짜증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부모님을 살해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던 여자아이들과 비디오 게임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더라고. 신문에서 그는 부모님의 차에서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휘발유를 빼돌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 그는 하는 것도 없고 자기 차도 없어서 의심을 받지 않고 휘발유를 구할 방법이 없었대. 그의 부모는 차의 연료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었다는 거야.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방화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아주 무심한 태도로 말했어. 그의 담담한 말투는 불안하고 섬뜩해 보였지. 신문이 끝날 무렵 그는 부모님의 시신이 수습됐는지 물어봤고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 화재 후 그들의 모습이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이 세상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충격이었지. 16번째 이야기. 난 시카고 근처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서 근무했었어. 그때 한 지역 주민과의 경험이 기억나는데 이 젊은이는 20대 초반이었고 평소에 나와 아주 잘 지냈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편이었지. 하지만 그가 매우 강한 환각을 경험했었다는 점에서 오래된 직원들에게서 조심하라는 충고를 들었었어. 어느 날 아침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 그와 함께 있던 직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어. 갑자기 그가 폭력적으로 변해 그 직원을 때리고 주변 물건으로 그를 공격했다고 들었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그의 행동을 관찰했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날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는 않아 보였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수업에서도 잘 해내더라고.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 시설을 떠나 몇 년 뒤 그는 요양원 직원을 공격해 체포된 일이 있었어. 그와의 대화가 그리워지고 그가 삶을 바꿀 기회를 얻기를 바라지만 감옥 시스템 속에서 그의 정신 문제가 더 나아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 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를 만난 경험담 16가지를 들어봤어. 어떤 얘기가 제일 소름 끼쳤어? 난 부모님 차에서 휘발유를 빼서 불질렀다는 얘기가 소름이었어.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